안녕하세요. 저는 남부인도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니샤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터라 지난 일들을 떠올리려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는 왜 그때 그 중국인 왕총을 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랬더라면 현실은 지금과 달라졌을까요? 힘들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고, 저에게는 아직 어린 2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유년 시절 때 돌아가셨기에 저는 사실상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적이 꽤 좋았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나름 명문대인 푸네 대학에 가까스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진 못했습니다. 입학 후에도 병약하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챙길 길이 마땅치 않았고, 특히 동생들의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더해져 늘 허덕였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제가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엔 역부족이었지요. 그렇게 간신히 버티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든 돈을 벌지 않으면 동생들 학업은 물론 어머니 치료비조차 되지 못할 형편이었으니까요.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족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휴학계를 냈고 집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지방은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사무보조나 가사도우미 혹은 단순 공장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라젠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계속됩니다. 라젠 오빠는 동네에서 워낙 의리 있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할 때도 힘이 되어주셨고,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사느라 허덕이는 모습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오빠가 저에게 지금 삼성이라는 외국 회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건이 꽤 좋으니 한번 와볼 생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인도에서 공장 일이라고 하면 임금이 박하고 노사관계가 험악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이란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라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희미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내부 임금 인상 압박이나 고질적인 노사 갈등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만 2,700곳 이상의 외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라젠 오빠 말로는 삼성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꽤 크게 투자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 저 같은 서민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며칠 뒤 다행히도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께 지원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아마 라젠 오빠가 노조 쪽에 어느 정도 힘을 쓰신 덕분인지 의외로 빨리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상 집에서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모두 마련해야 하는 처지라서 하나라도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첫 출근일에 공장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현지 공장과는 달리 이곳은 규모가 엄청났고 직원 편의를 위한 통근버스와 식당, 기숙사까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현장에서 일을 익히는 동안 저는 그 복지 수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도 생산 기지는 규모가 엄청난 데다가 현지 평균 임금 약 월 31만 원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아본 급여도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고 이는 이미 우리 지역 다른 중소공장보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식사 제공, 기숙사 시설, 출퇴근 버스뿐만 아니라 종종 인센티브나 수당도 추가로 나와서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당 근무 일수는 6일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제가 자빌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벌던 돈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많았으니까요. 처음 월급을 받았던 그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월급 통장에서 돈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시장으로 달려가 동생들을 위한 새 옷, 어머니를 위한 영양가 높은 식재료,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작은 생활용품을 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사코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기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예쁜 신발과 교복을 사주었고 비록 당분간 저는 예전처럼 학업을 못 이어가지만 이곳에서 번 돈으로 적어도 가족들을 조금은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앉아있던 저를 라젠 오빠가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오빠는 현장에서 강한 추진력으로 유명했고 이미 노조 간부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에는 공산당 계열의 시투 같은 강성 노조도 있고 다른 노동단체들도 많습니다만 삼성 공장 내에는 자체적인 노조 조직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말에 따르면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노조가 필요하다며 재계 가입을 권유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받고 있는 임금과 복지에 꽤 만족스럽기도 했고 굳이 노조 활동까지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저를 취업시키는데 힘을 써주신 것도 있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노조에 소속되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조 명단에 이름만 올려두었고 큰 관심 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 내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을 거론하고 있었고 삼성은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음에도 인도 노동자를 착취한다거나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현지 평균 임금 대비 1.8배에서 2배 정도를 받고 있었으니 그 정도면 꽤 좋은 대우라 생각했는데 노조 내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심지어 3년에 걸쳐 임금을 2배로 인상하라거나 주 6일 근무를 5일로 줄이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강성 노조로 알려진 시투 같은 단체들이 이 공장의 노조와 연결되어 있고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투가 얼마나 강성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회원 수가 600만 명이나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조직이 뒤에 있다 보니 회사가 쉽게 맞서긴 어려울 거라는 말들도 있었고 게다가 정치적인 성격까지 띠고 있어 깔끔하게 합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도들 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 파업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한편 회사 측은 이미 현지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있고 기숙사나 버스 등 복지 혜택이 괜찮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가난한 가정 출신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더구나 모디 총리의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힘입어 정부에서도 외국 기업이 정착하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과 PLI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강행한다면 회사가 철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미 2014년 이후로 2,700곳 이상의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떠났다는 통계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노조 안에서 한 단계 더 과격한 분위기가 일어났는데 그때 어딘가 낯선 외국인이 시도 때도 없이 노조원들과 친밀하게 어울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동양인처럼 보였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원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왕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니 납품업체 관계자인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의 행보가 조금 수상했습니다. 노조원들에게 간식이나 음료를 돌리면서 한국 기업들은 인도 노동자를 착취한다. 중국은 훨씬 발전된 기술과 관대한 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 인도도 본받아야 한다 같은 말을 자꾸 흘렸거든요. 라젠 오빠도 왕총과 수차례 대화를 하면서 그가 삼성이 인도 근로자를 무시하고 임금을 깎아먹는다며 파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한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이미 삼성이 주는 임금이 현지 기업보다 훨씬 높은데 그것마저 착취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왕총은 외국 사례를 들며 인도 노동자의 가치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정받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신들이 파업을 해서 요구사항을 내세우지 않으면 회사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부추겼다고 합니다. 라젠 오빠는 강인한 성격답게 왕총을 의심하면서도 노조 간부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게다가 마침 애플 노조 간부로 활동하는 비크람이라는 사람이 노조협회에서 연결되어 와서 우리는 이미 파업을 해봤는데 확실히 복지가 좋아졌다. 당신들도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크람은 내가 왕총의 조언을 듣고 실제로 파업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가 어느 정도 요구를 받아줬다는 식의 자랑까지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장기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려면 노조와 협상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 강경한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라젠 오빠는 살짝 망설였지만 주변에서 이왕 노조 간부가 됐으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자 점점 파업론에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이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받는 임금은 인도 현지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복지도 큰 불만 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 나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노조 내부에는 3년에 걸쳐 임금을 현재의 2배로 올리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돌았고 주 35시간 근무나 사망 시 무조건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 같은 요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가 순순히 받아들이긴 어려운 조건이었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업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회사 앞에서는 여러 사람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공장 들어가는 직원들을 막기도 하고 삼성은 인도를 차별하지 말라는 포스터를 붙이는 등 분위기가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C2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고 그쪽에서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삼성의 태도가 문제라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노조가 아닌 단체와 대화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충분히 협력하고 있으니 불법 파업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노조 쪽은 회사의 공식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계속 반발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동생들 학비와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지금 당장 월급이 끊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조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상 저도 어느 정도의 소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파업을 같이 해야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유혹도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이 좀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특히나 이미 2014년 이후로 2,700개 이상의 외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삼성이 강성 노조에 질려 이 나라에서 철수해버리는 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모디 총리 쪽에서도 우리가 전자제품 생산량을 667조에서 673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강경 파업이 발목을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우려를 표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불안이 현실화되는 듯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디즈니가 인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철수 또는 매각 검토한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로 발을 빼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증폭되었죠. 그 와중에 왕총이라는 중국인은 오히려 더욱 설레발을 치며 삼성과 애플이 철수해도 결국 인도는 손해볼 거 없다. 중국 베이린전자가 곧 들어와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의 언행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한국 제품이 기술력이나 자본도 부족하면서 괜히 인도 시장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말도 자주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결국 노조 내부에서는 파업 강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라인에서도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가는 형국이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자 저는 한동안 정말 초조했습니다. 일단 파업에 동참하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으니 당장 생활비가 곤란해집니다. 동생들이 곧 학교에 가야 하고 교재비며 학용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파업에서 완전히 빠지면 노조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 찍힐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회사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인파, 플래카드, 경찰차와 경비들이 뒤섞여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노조 간부 중에는 C2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섞여 있었고 일부는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라며 임금 2배 인상을 외쳤습니다. 왕총은 그 옆에서 중국 같은 대국을 본받아야 한다. 한국은 결국 인도에서 발을 뺄 테니 미련 갖지 말고 파업을 밀어붙여라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한국 기업을 공격하고 중국 기업의 진출을 강조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도 파업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회사는 손해를 크게 입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2달 넘게 생산 차질이 심각하다는 말이 돌고 저같이 파업에 반신반의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조차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측에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임금 일부 인상, 인센티브 확대, 출산 시 특정 금액 지원, 식사질 개선 등등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나 다른 동료들은 이것만 해도 나쁘지 않아 보였고 실제로 파업이 점차 힘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이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왕총 역시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다. 회사가 절대 진정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이 인도 철수를 검토한다. 이미 이 나라에서 임금과 노조 문제로 고생하는 외국 기업들이 대거 짐을 싸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 통계나 미국 상무부 자료 같은 것들을 인용하여 인도에 진출했다가 철수하는 회사가 속출한다는 기사를 읽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디 총리도 파업 노동자들을 비판하면서 삼성은 이미 충분한 보상을 제공 중이니 이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곤란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편으로 일부 노조원들은 그런 정부 태도를 보며 정부가 기업 편만 든다고 더욱 반발심을 키웠습니다. 결국 파업이 2달을 넘기고 회사 내부 소식통을 통해 생산 라인 일부가 다른 나라 공장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생들의 학업비를 벌어다 주고 어머니 병원비를 대기 위해 간절하게 붙잡았던 이 일자리마저 사라질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속한 팀원들 중에도 사기가 떨어져서 차라리 다른 공장을 알아보자거나 이러다 정말 망할 수 있다며 떠나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노조 간부인 라젠 오빠와 애플 노조 간부 비크람은 왕총을 찾아가 다시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가 정말로 철수하면 우리가 어쩌냐고 물었다는데 왕총은 괜찮다. 이미 중국 베일인전자가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있던 공장 자리를 통째로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너희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혹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라젠 오빠와 비크람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중국 베일인전자가 와서 우리를 고용해 줄지 혹은 올지 안 올지도 확실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한 번 끔찍했던 날은 디즈니가 인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각 또는 철수 검토한다는 기사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자동차, 통신, 시멘트, 소비재 업종의 여러 글로벌 기업이 인도에서 발을 빼거나 투자를 축소 중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함께 나왔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이런 기사들을 기업들이 협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공장 현장에서는 진짜 다 떠나면 우리 미래는 뭐가 되느냐는 두려움이 증폭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디 총리가 전자제품 생산 규모를 667조 673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해도 이 파업 하나로 나라 전체 이미지가 나빠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데는 한순간이라는 걱정이 나돌았지요. 왕총은 계속해서 한국은 이미 기술력도 떨어지면서 무리하게 자존심만 세운다. 중국이 훨씬 우월하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직접 들어보진 못해도 다른 동료들이 왕총이 어제 또 한국 깎아내리기를 했다는 식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조원들에게 밥을 사주고 음료를 나눠주며 파업이 길어져야 너희가 더 많은 걸 얻는다고 선동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처음부터 인도 노동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어떤 의도로 우리를 이용해 먹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파업 2달을 조금 넘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노조 간부들조차 더 버티기 어렵다고 느낄 만큼 회사가 철수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입니다. 라젠 오빠나 비크람 같은 핵심 인물들도 하루아침에 얼굴이 헬쑥해져서 지인들에게 정말 우린 큰일 났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총에게 연락을 시도해보니 아예 전화가 꺼져 있고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납품업체 대표라며 자주 출입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 회사에 확인해보니 그런 중국인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노조 측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니 당장 왕총을 찾아 협의해야 했는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왕총은 사실상 중국의 정치공작원이나 다름없는 이였을 가능성이 컸고 그의 목적은 삼성을 비롯한 여러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발을 빼도록 노조를 부추기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중국이 인도를 노사 갈등의 수렁에 빠뜨려 자국 기업이 그 공백을 메우려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노조 간부들은 서로를 탓하며 분열했습니다. 라젠 오빠와 비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왕총을 찾아다녔지만 이미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생산 라인 일부를 축소하고 직원들을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참여자가 많았던 라인에서는 즉시 해고, 통보가 나가거나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을 원망하는 이들이 공장 앞에 몰려들었고 일부는 너희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소리 질렀습니다. 라젠 오빠와 비크람은 숨을 곳을 찾아다녔고
일개 노조원으로 이름만 올렸던 저조차 동요하는 이들의 시선이 두려워 기숙사 방에 틀어박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파업을 지지하던 이들은 우리가 이런 결말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다.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를 개선하면 모두에게 좋을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떠나려 하면 정부가 나서서 막겠지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정부의 역부족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디 총리도 공개석상에서 정말로 삼성은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으나 이미 파업이 장기화되어 회사 이미지와 사업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습니다. 결국 이 혼란 속에서 저는 공식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는 공장이 정상 가동되지 않으니 저같이 생산 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노조원들은 회사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부러 파업 참가자 위주로 해고한다며 비난했지만 회사 쪽에서는 생산성이나 잔여 업무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만 꾸준히 일해도 동생들 학비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던 제가 이제는 일자리도 없이 다시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동생들은 누나가 열심히 일해서 학교 졸업하면 장학금을 주겠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차마 제대로 된 설명도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노조와 외부 세력이 결탁하여 벌인 파업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폭망했다고 해야 할 텐데 어린 남동생들이 그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저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줄였어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태를 두고 중국인 왕총의 음모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짙은 의혹은 충분했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은 과거부터 경쟁국의 산업 기반을 흔들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한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이노사 갈등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그 희생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파업에 열성을 보였던 이들 역시 기껏해야 회사가 임금을 더 주길 바랐다는 욕심심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정부와 주정부가 뒤늦게 나서서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회사는 인도 철수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었고 모디 총리가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인도를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나 다른 미국 기업들도 인도에서 노조 갈등이 커지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을 테고 디즈니 역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각하거나 인력 감축을 논의 중이라 하니 다국적 기업이 인도의 매력을 못 느끼게 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기조차 힘든 형편이 되었습니다. 휴학 기간에 돈을 벌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리란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으니까요. 그런데도 병약하신 어머니의 치료비와 동생들 학비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때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강하게 반대했더라면 어땠을까? 왕총이란 사람의 의도를 일찍 간파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는 자책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후로 라젠 오빠와 비크람은 결국 공장 주변에 나타나기도 어려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파업의 중심에서 활동한 이들이었고 많은 동료 근로자들은 너희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여러 번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 역시 오빠에게 평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 그분도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비크람도 처음에는 진짜로 임금 올리고 복지 개선을 바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왕총이라는 인물은 끝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납품업체 대표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정작 삼성이 계약한 업체 리스트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고 그의 명함조차 실제 연락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업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나서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찾아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따지고 싶었을 테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흐름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저와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평균 이상의 임금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인도는 고질적인 노사 갈등과 강성 노조 그리고 외부 공작이 뒤엉킨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낙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2014년 이후 철수한 외국 기업이 이미 2,700곳이 넘는다는데 혹시나 삼성이 떠난다면 거기에 또 한 줄이 추가될 뿐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도 속속 발길을 돌릴 것이고 인도 정부가 마련한 생산연계 인센티브 PLI 같은 제도도 무의미해질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공장은 텅 빈 폐건물로 남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후회와 자책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 파업이 일어날 때 왕총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걸까? 왜 우리 모두 조금씩 욕심이 과해져 현실을 무시한 요구를 했던 걸까? 물론 회사가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테고 근무 환경을 더 개선할 여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화를 통해 협상할 수 있었을 기회를 우리는 강경투쟁과 외부 세력의 농간으로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실로 참혹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작은 일을 찾아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동생들에게만큼은 학업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못다한 공부를 끝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동생들이라도 대학을 졸업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수록 이번 사태가 더욱 슬프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고 현명했더라면 회사도 남아있고 저도 열심히 일하며 학비를 마련했을 텐데 말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인도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외부 정치나 기업 이해관계에 얼마나 쉽게 휘말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어떤 이가 인도 노조를 위한다고 떠들면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막상 인도가 위기에 처하자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니 국제관계와 기업 경쟁이란 게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람은 결국 저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서민 노동자라는 사실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병상에서 저를 기다리시고 동생들은 아직 한창 자라나야 할 나이니까요.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보며 그때 끔찍한 사태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섰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도 버겁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철수하지 않기를 혹은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분에서 다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니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